통치권에 복종해야 되는 시민들이 있다, 개인들이 있다. 그것이 그러면 아무런 법도 없이 규율되느냐? 그러면은 무슨 조광조 시대랄지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왕이 비위에 거슬리면 고문당하고 뭐 사형에 처해지고. 민주주의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사회는 이 국가가 통치권 행사를 우월한 주체지만 그것이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야 된다. 법치행정, 법치주의, 이것이 시민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법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컨대 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런 법 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맥주 2잔 마셨는데 막 면허를 정지가 아니고 취소를 해버린다. 운전면허를 맥주 2잔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거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겠죠. 음주운전이 물론 나쁜 거긴 하지만은 근데 2주, 1달 운전면허 정지도 아니고 취소한다. 이거는 이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상의 여러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반하고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이랄지 뭐 헌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 법률 관계가 불평등한 당사자들 간에 한 사람은 우월한 지위에 있고 한 사람은 그 지배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사법 영역은 뭐예요? 당사자가 대등해. 사인과 사인, 기업과 기업.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국제거래에서 상인과 상인, 상인, 기업, 뭐 이런. 요즘 상법을 뭐 기업법이라고 하잖아요. 상인을 뭐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평등한 A 기업과 B 기업은 평등하잖아요.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 이게 사법이다. 그래서 이 국제거래는 그러니까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업 간에 발생하는 또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이고요. 이건 사법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 영역은 이제 뭐 국가도 기업처럼 사적 거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를 제외하면은 이제 보통 기업이랄지 뭐 또 소비자들도 민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법 영역이고, 이제 분규가 발생하면 그 법원이 그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법원이 그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민사재판, 상사재판을 합니다만은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 실체법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국가가 상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없고요. 이때 사법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이라는 것은 그 사인 간의 관계를 사법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는. 그래서 사실 이 국제적으로 국제사회가 통일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이러한 민사법원, 세계의 대법원 이런 게 있달지 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중앙민사재판소, 중앙은행은 있어도 중앙민사재판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공법 관련해서 ICJ라고 하는 사법재판소는 있는데 국제민사재판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끝에 그 국제거래법과 그 국제거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 관련해서 뭐 상사중재다, 국제민사소송이다 이런 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국제민사소송이라고 했을 때
그때 뭐 국제 민사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국의 민사법원, 법원이 꼭 뭐 민사법원, 행정법원, 형사법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또 법원 하면은 이제 그것을 다 포괄하니까요. 각국의 법원이 이제 민사재판, 국제거래 관련한 민사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어느 법원에 제소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제 민사소송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끝 무렵에 가서 아까 뭐 프랜차이즈 계약이랄지 국제 매매 계약 이외의 어떤 계약 유형을 살펴본다고 하였는데 또 끝 부분에 가서 이러한 그 국제 민사소송법 또 상사중재, 국제 상사중재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규, 그 분쟁 해결 수단 하고 달리 상사중재가 보다 많이 이용됩니다. 물론 국내 거래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국내 거래는 이제 법원에 바로 제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국제 거래는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상사중재에 의해서 해결돼요. 그래서 상사중재 관련해서도 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한상사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번 홈페이지 찾아서 뭐 검색어에 상사중재원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 학생들은 뭐 검색 잘하죠. 예. 그 상사중재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모범 국제계약서, 모범 국제매매계약서, 모범 국제 뭡니까 리스계약서, 뭐 또 모범 중재계약서, 국제중재계약서 뭐 등등 여러 유형의 대표적인 여러 유형의 모범 국제계약서도 있고요. 또 상사 거래에 관련한 중재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법 공부한다는 게 뭐 이런 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고 모범 국제계약서도 좀 한번 일람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국제거래법을 저술하는 교수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 국제거래법은 모범 국제계약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범 국제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셨겠지만 그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른 것이죠. 계약 자유 원칙.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시민민주주의 사회 자유사 이런 얘기했지만 메인의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이런 얘기했지만 자유사라는 게 우리 시민민주주의 사회를 태동시킨 그런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 노예가 아니다 이거. 해방과 자유 이런 건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서양 철학사랄지 뭐 서양사에서 교양으로 다 공부하셨겠지만 무슨 해방이라는 것이 철학자들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뭐 좌파 철학자든 우파 철학자든 왕의 봉건 전제적으로부터 해방.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 이게 해방이야 된다. 사람이 계몽돼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개화돼야 되고 사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에도닉 프레주.
자유주의 사상가들, 그 위에 막스, 또 현대 좌파 사상가들, 뭐 후코랄지 이런 좌파 사상가들, 그 불문하고 억압으로부터의 인간의 방, 이거 주제예요. 요즘 뭐 페미니즘 해가지고 쭉 그 역사적으로 어떤 여성의 지위랄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사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시민민주주의 혁명의 핵심 키워드고요. 이제 이 사법형에서는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이랄지 당사 자치 원칙.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합의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요. 계약 불가침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에 보면은 contract clause라고 해서 국가는 사적 개인들의 체결한 계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요즘 뭐 토지거래 허가제랄지 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많이 개입을 하죠. 근데 기존에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또 이렇게 뭐 무효로 한달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contract clause 계약 조항이 미 연방헌법에 있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공부합니다만은 이 그러니까 당사 자치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 원칙,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최우선 된다. 이걸 여러분이 쭉 그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 마음에 두셔야 된다. 국제거래, 국제계약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위 이걸 우리가 임의법 영역이라고 그래요. 임의법. 계약법은 임의법규다. 대부분 의무법규로 돼 있어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강제하는 그런 성격의 법 영역이 아닙니다. 계약법 영역은 임의법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제거래법과 함께 여러분 민법 조항을 봐보셔요. 민법 계약법 편 보면은 전연계약 14가지인가요? 이런 전연계약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연계약의 내용은 뭐다? 국가가 미리 이 법에 민법 계약법에서 이걸 정해놨어. 매매계약은 어떤 내용의 계약이고, 고용계약은 어떤 내용의 계약이고, 사용대차계약은 뭐고, 쭉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의법규라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법이지만은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전형계약의 계약 조항하고 반대 배치되게 합의를 한다? 그 합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법 영역에서의 법 효력 관련 우선순위를 보면은 첫 번째가 당사자의 의사예요.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느냐. 그러니까 계약 조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모범계약서를 우리가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이 모범계약서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거래에서는 우리 민법 계약법편 전형계약 부분 비슷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국제계약은 이러이러한 조항을 항용. A는 어떤 권리가 있고 B는 어떤 의무가 있고 우리 민법 전형계약 부분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모범계약서를 참조해서 체결하겠지만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거래상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수정해서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수정해서 체결한 수정해서 합의를 해서 어떤 조항은 빼기도 하고 어떤 조항은 넣기도 하고 어떤 조항은 변경하기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최우선인 거예요. 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영역에서는
이 당사자의 의사가 이제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임의법규가 우선할 수도 우선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실인 관습, 당사자의 관행, 당사자의 거래계에 있어서의 관행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해요. 임의법규보다도. 그러니까 국가가 제정해 놓은 계약에 관련한 조항들, 모범계약서 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미리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한 모범국제계약서 이런 것들은 속된 말로 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거래 영역에 있어서 그 적용되는 사실인 관습, 상관행이라고 하죠. 그걸.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우선합니다. 그것도 없다. 당사자의 의사도 불분명하고 계약은 체결했다는데 확실하지 않다. 또 적용될 상관행도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민법상의 이런 전형 계약이랄지 또 CISG의 임의법규, 우리 국제거래에서는 이제 CISG랄지 여러 국제조약, 성문, 기타 성문 법규, 거기에도 이제 강행 규범이 있어요. 강행 규범은 국가가 강행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해.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성격, 그러한 영역의 법규범은 대부분 임의법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의법규들이 세 번째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라는 건 직접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기관, 법원을 통해서 그 분규를 해결해주는 그런 관련해서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하지만은 이 사법 영역은 다 임의법규야. 국가가 보기에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모범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 모범국제계약서처럼 이런 조항이고요.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게 최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국제거래법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 국제계약이라는 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국제계약은 계약법 원리가 적용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 상관행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어떤 임의법규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우리 이 차례를 보면 한 학기 공부하실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국제거래라는 게 뭐냐? 서부터 해가지고 2장에 보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소위 CISG라고 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돼요. 그래서 쭉 교재에는 이제 비엔나 협약으로 이게 칭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ISG는 다자조약인데 이 다자조약이 체결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CIS 조약은 이제 조약입니다. 그 법적 성격이 이게 어떠한 성격의 법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거 잘 구별하는 것이 국제거래법 학자 그리고 국제법 학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로스쿨 진학한다 할지 해가지고 판사가 되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섭외 사건을 다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거래법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규범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이고 이게 적용되는 법인가 이런 것들을 감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국제 매매 거래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 학기의 포커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 거래 매매 거래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CISG고 우리 또 하나가 제 3장에 나오는 정형 거래 조건. 소위 인코텀즈라는 거예요. 인코텀즈는 뭐해야 거겠어요? 인은 뭐예요? 우리 국제 거래 공부하니까 인터내셔널이겠죠? 자, 우리가 거래, 아까 상법 얘기했는데 이 CO는 그러니까 커머셜일 거예요. 인터내셔널 커머셜 terms 하면은 이게 이 조건, 용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제 상거래가 행해질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해설해 놓은 것이 인코텀즈예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국제 매매 거래를 한다.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느냐. 매매 조건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상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 우리 주위 친지들 중에도 상인 기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지금 황금주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가 비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아까 상관행 얘기도 했지만 계약 체결하면서 의사가 있고요. 그 상거래 영역에 어떤 관행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약어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약어를 많이 써. 우리 때는 약어 많이 안 썼는데 뭐 열정페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어를 많이 썼는지 요즘 좀 놀라고 있습니다. 뭐 FF 조건이다, 또 CIF 조건이다. 이 영미계 사람들은 약어를 많이 써요 원래.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 같은 거 말이에요. 길게 별 뜻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이게 CISG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길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약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알파벳 문화권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하는데 약어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자로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이 한자라면은 사용하면은 이렇게 의미 전달에 있어서 빨리빨리 더 쉬울 텐데요. 자, 어쨌거나 이 상인들 사이에 이러한 약어를 통해서 발전한 상거래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CIF 조건, F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 CIF 조건에 따라서 거래하자 하면은 딱 그 거래 조건에 관련한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형 딱 정해져 있다. 뭐 정형외과 할 때 뼈를 바르게 한다. 뭐 할 때 정형외과 가야죠.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거래 조건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형 거래 조건이 상인사에 많이 사용되고요. 많이가 아니고 뭐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형 거래 조건이 어떠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CIF 조건 하에서 법은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법이다. 법도. 그러니까 CIF 조건 하에서 매매 거래 당사자는 뭐예요? 매도인하고 매도인이 있겠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문법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국제거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양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뭐냐?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CIF 조건 하에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게 뭐냐? 이걸 해설해 놓은 것이 인코텀즈. 당사자가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 계약서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정형거래 조건상의 어떤 FOB 조건 하고 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이 정형거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니까요. 그렇지만은 FOB 조건을 하자라고 해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인코텀즈를 봐야 돼. 이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FOB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갖고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갖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설해 놓은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그러니까 인코텀즈는 어떤 법이냐?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해 놓은 것인데 대부분의 국제명령이거나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그 규율 관련해서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만든 그런 법이 아니고요. ICC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인터내셔널 체인버 오브 커머스 원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해설서. 그러니까 국제상업회의소는 국가가 아니니까 법을 못 만들죠. 우리가 국제법 공부하시면서 국제법 체계 뭐 이런 법들은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어떤 하드로는 아니지만 하드로는 우리가 보통 전형적인 볼 수 있는 법을 말해요. CISG는 하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약이에요. 국제 조약입니다. 그러한 하드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드로고 하드로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소프트로인데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국제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로보다도 이 소프트로 더 법 규범적으로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인코텀스가 딱 그래요. 상인들이 보통 그런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거래 조건을 사용하면 인코텀스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CISG도